두 번째. 이거 실제로 보면 좀 읽어보면 어렵다? 소련 말이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IFRS 도입하기 전에를 좀 얘기해 볼 건데,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계산서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일단 재무상태표야. 재무상태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확인할 거예요? 전문가 됐잖아. 재무회계를 배웠잖아요. 응? 자본 중에 뭐예요? 그쵸?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익잉여이 먼저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태까지 돈 번 게 있나 없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볼까? 그 다음에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나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 매출 채권이 얼마냐, 뭐 투자 자산들, 기장치나 건물은 얼마 있냐, 뭐 이런 거 본다고요. 그렇죠?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로 뭐 넘어가면 뭘 제일 먼저 볼래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했어요. 그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고, 우리 회계 어릴 때도 얘기했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지. 영업이익.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 밑에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당기순이익도 중요하긴 한데, 당기순이익은 사실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영업이익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래?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장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손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고,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이 계속 마이너스면 괜찮아. 이건 다 나중에 제거하면 계속 발생하는 영업이익만 플러스라면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익 날 거라고요.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플러스야. 근데 영업이익에서 계속 마이너스면 영업의 수익에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봤자 비반복적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마이너스로 갈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영업이익이에요. 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그래서 IFR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어. IFRS는 있잖아. 영업이익은, 얘들아,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서 판매관리비, 판관비를 뺀 것만 영업이익이야. 요 외에 딴 거를 넣어서 영업이익으로 공시할 수 없다. 요렇게 규정했다고요, IFRS는. 영업이익이 워낙 중요한데, 옛날에 IFRS 전까지는 모든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산식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 비교가 잘 안 됐다고요. 그래서 IFRS 들어와서, 야, 영업이익은 무조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뺀 것만 영업이익으로 봐.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고요. 따라오시죠. 자, 좀만 힘을 낼게요. 우리 오후에 수업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좀만 힘을 낼게요. 내일부터는 개정 시작하니까 내일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오전에도 수업했고 이거 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하나은행 가서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면 한 2시쯤 될 건데, 내일 또 8시간 수업 있고요. 내일 모레 대구 내려가서 또 한 10시간 수업하고, 그 모레 또 주말반 수업하거든요. 그 순간중간에 지금 자꾸 출판사에서 책 언제 주냐고 닥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 제가 1차 공부한 학생 만났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회계학 45점 나왔더라고요. 작년 시험 정도였으면은 60점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떨어졌대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오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어저께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서로 울 것 같아갖고 중간에 그냥 말을 끊고 보냈어요. 아 진짜 서로 울 것 같. 나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디스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제가 옛날 막 이렇게 못하겠고 진짜 미안한 친구들도 막 많고 그래갖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에 막 옛날처럼 이렇게 해맑게 있으면 아 떨어졌으면 내년에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떨어진 친구 중에 이 기본반 수업을 다시 들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1차 떨어지면 동차만 듣는다고요. 아, 근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동차만 들어봤자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기본반, 어저께도 그 친구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기본반을 저 동차 수업을 다시 들으려고요. 제가 사실 속으로는 아니야, 너 기본반 이거 듣지 말고 너 기본반을 한 번 더 들으면 실력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기본반을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울 것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는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해. 알죠? 이거 우리 기본반 끝날 때 제가 모의고사 계속 볼 거지만, 지금도 이제 보지만 기본반 끝날 때까지 모의고사 본 성적들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딱 그 성적 순으로 1차 시험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반이 제일 중요해. 그쵸? 좀 졸리시겠지만 참으시고요. 지금 우리 하는 거 진짜 중요해.
이거 다 응용해서 나중에 시험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비교식으로 공시하는 거 배웠잖아. 나중에 우리 자본 배웠으니까 대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본 우리 무상증자 기억나시나요? 아, 얘기 안 했지. 무상증자가 나중에 배울 건데 주주한테 돈을 안 받고 주식을 그냥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자본은 안 변동했는데 주식수만 늘어나요. 어렵지 않죠? 2019년에 정보 이용자한테 주주한테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줬대. 그럼 자본 총계는 안 늘어나는데 주식수만 늘어난다고. 어렵지 않죠? 그러고 나서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2018년에 주식수는 얼마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우리가 항상 비교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자본이 변동하지도 않는데 2019년에 주식수가 늘어났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당 이익이라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빼주면 이익이 나오는 이익이 있어요. 한 주당 떨어지는 이익이라고. 그럼 봐봐. 자본이 변동하지도 않았는데 주식수만 늘었어. 그럼 전년도랑 올해랑 이익은 똑같은데 얘가 자본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식수만 늘어났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주당 이익이 얘보다 떨어지겠지. 사실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비교식으로 공시할 때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증자 하고 나면 전년도 비교 공시하는 요 숫자도 바꿔준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알아야 그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렇죠? 말로만 한다고 뭐 재무제표 그리는 것만 얘기한다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충분히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 많이 할 테니까 힘을 냅시다. 그쵸? 정말 중요해. 돌아오셔서 IFRS에서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판관비만 공시해 이랬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현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이 뭐가 있을까? 주요 매출이 자동차 판매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차를 팔기 때문에 금융 수익, 이자 수익이 나온다고요. 차를 할부로 팔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이자로 받는 돈들이 있다고요. 근데 IFRS가 이렇게 공시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영업이익에 못 넣어. 영업 외 수익으로 빼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손해야 아니야? 아, 기업들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만큼이 빠져서 나온다고. 그건 괜찮은데 정보 이용자가 볼 때 이거는 그럼 영업의 수익으로 빠지면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이익으로 오해하잖아. 아닌데 이것도 매년 나오는 돈인데 차를 할부로 팔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나오는 수익인데 영업이익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어때요?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정보 이용자도 못 돼. 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게 왜 매년 나온다는 거야? 영업의 수익에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거만 매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왜 매년 나온다는 거야? 영업이익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래서 이런 경우엔 어떤 경우가 생겨? 이 IFRS랑 개념 체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IFRS는 이렇게 공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념 체계에서 얘기하는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경우에 IFRS에서 일탈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엔 요 경우에 조정영 업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요거 두 개 더한 걸 주석에 공시하고 있어요. IFRS에서 요걸 금지시키진 않았거든요. 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뺀 거를 영업이익으로 공시해. 근데 뭐? 야, 이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개념책에 볼 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금지는 안 할게. 그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조정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주석에는 공시해 준다고요. 많이 답답하셨어? 정보 이용자님들. 우리가 사실 요것도 나오지만 요것도 매번 나와요. 사실상 요거 두 개가 우리 회사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입니다 라고 주석에는 공시하고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IFRS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개념체계와 IFRS가 서로 상충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IFRS가 우선이지. 하지만 IFRS가 이걸 일탈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IFRS에서 야 그건 진짜 안 돼. IFRS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 그랜드마트라고 해볼게요. 그랜드마트. 그랜드마트는 백화점 하는 데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다고요. 얘네 주력은 뭐야? 임대업이죠. 그랜드마트라고 해서 또 유통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 아니 그 유통업이라고 할게. 이해 돕기 위해서. 유통업. 얘네 뭐 마트에서 물건 파니까 유통업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나온 수익만 영업이익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랜드마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땅을 처분했대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 주주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특별 손익이라고 해서 유통업에서 번 돈이랑 요 토지 처분에서 번 돈을 합쳐서, 유통업에서 번 돈과 토지 처분으로 벌어서 번 돈을 합쳐서 주석으로 공시하는 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건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어떨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정보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왜 가능해?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종 영업이익이라는 명칭을 써도 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엔 비반복적으로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나온 금액을 내 영업이익과 합쳐서 공시하는 건 정보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문구를 읽으면 이걸 안 듣고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볼게요. 극히 드문 상황으로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영업이익과 조종 영업이익. 이런 경우에는 관련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석에 조종 영업이익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요거 두 개 넣어서 공시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감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공시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 이거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밑에 제가 정리한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적용해야 되지만 개념체계와 혼란을 줄 경우에 만약에 일탈을 허용한다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IFRS 요구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요구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래서 IFRS가 우리 원칙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칙 중심. 여러분, 원칙 중심 하면은 이런 생각하시면 사실 제일 좋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저기 특히 일본 같은데 오키나와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오키나와 갔다 왔었는데, 벌써 1년 됐네. 오키나와 갔었는데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운전하잖아요. 그 가족 다 태우고 운전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걔는 좌측동행이 아니라 우측동행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 오키나와,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오키나와 운전에 대한 그 동영상을 되게 많이 받고 갔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키나와는 다 필요 없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면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가도 미국 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이게 원칙 중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은 금지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얘기가 없으면 다 해도 된다고. 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